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엄청난 폭염이 지나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LA 지역을 거쳐간 폭염은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야구장의 모습이 얼마나 폭염이 뜨거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매 경기 거의 매진되면서 평균 4만 명을 넘어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야구장이 지난 일요일은 절반 이상이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폭염에 야구장에서 직사광선 아래 앉아있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언제 그랬는지 정상 기온으로 돌아오면서 매일 생활 루틴으로 돌아가고 가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스타벅스의 서비스, 맷 스터츠먼, 비행기 밸런스, 고전하는 약국 체인들, 그리고 키카드입니다. 아침마다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요새 음료수 주문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한층 더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한 노스캐롤라이나의 매장에 있는 스타벅스 직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텝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요. 하루 종일 홍수처럼 패턴 없이 몰려드는 온라인, 모바일 오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업원들 스케줄 잡는데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죠.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스타벅스의 부족한 종업원 숫자도 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커피숍이 가장 분주한 아침 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매장 안에는 3명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 하루 종일 들어오는 커스터머들에 비교해서 절대 모자란 숫자라고 종업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몇 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라인 앱을 통해 들어오는 바로 이 모바일 오더 때문입니다. 사실 모바일 오더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떨 때는 한순간에 같이 20개가 넘는 오더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오더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들어와서 커피를 픽업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노스캐롤라이나 매장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 체인점들이 다 그렇듯이 지난 수년 동안 스타벅스 역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를 해왔고요. 이로 인해서 따라오는 주문과 오더를 딜리버리에 픽업 절차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적으로 스타벅스 커스터머들은 요새 주문하고 오래 걸리는 불만을 점점 더 털어놓고 있습니다. 커피 드링크 한 잔 픽업하는데 25분은 보통 걸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온라인 앱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하는 한 고객은 앱으로 주문하는 절차는 상당히 쉽고 스무스하고 자동적이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들어가서 커피를 픽업하러 들어가서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것이죠. 들어서자마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이렇게 미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는 5분 이상 걸리면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달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 CEO 자리에서 내려온 렉스만 나라심한도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주문한 커피를 오더 카트에 담아놓고 결국 주문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너무 오래 걸려서이고 두 번째는 주문한 드링크가 없을 경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렌 크래프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음료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새로 부임해온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이 예전에 치포틀레 CEO로 있을 당시 모바일 오더만을 픽업할 수 있는 이 별도 레인, 치포틀 레인을 만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킨 업적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제를 두고 프로덕션 변화해 주는 것은 물론 해결의 일부이지만 종업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은 전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 종업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한 목소리가 돼서 요새는 일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일주일에 30에서 40시간 일하면서 연봉 3만 달러 정도를 벌었지만 올해 들어서 일주일에 25에서 30시간 미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돌아와서 스토어 매상이 크게 줄어들어서 종업원 임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만 강조해왔다는 것이죠. 실제 스타벅스 숫자도 이것을 반영합니다. 작년 10월 당시 미국 내 매장 전체 종업원 숫자가 21만 9천 명, 거의 22만 명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2022년에 비교했을 때 12%가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스타벅스 헤드코어는 각 매장에서 스텝진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요소를 동원해서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로 각 스토어에서 매상을 점검하고 여기에 따른 승진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스타벅스의 입장은 최근에 블룸버그에 기재되었던 기다리는 긴 시간과 부족한 스텝진에 대한 내용에 내놓은 해명입니다. 스타벅스는 현 상황에 무작정 스텝진만 숫자를 추가한다고 해서 커스터머 대기 시간을 줄이고 또 스타벅스에서 갖는 좋은 경험을 갖게 하는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스타벅스 대변인은 각 매장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커스터머들의 만족도와 스토어마다 필요한 것에 대한 밸런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스토어 운영진의 피드백 그리고 상세한 분석의 기초를 두고 이것을 토대로 각각 스토어에 맞추어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토어마다 필요한 영업시간이 무엇이고 몇 명의 종업원이 필요한지 이것이 분석될 것이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안에는 이 상당히 복잡한 최첨단 스태핑 모델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스타벅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오늘도 부족한 스텝진이 이리 뛰면서 저리 뛰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주문을 받으랴 또 반대편에 와서 커피 및 드링크를 만들랴 눈코뜰 새 없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주문한 커스터머들이 반대편에 가서 팔짱을 끼고 드링크를 기다리면서 이 줄만 길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주문하고 30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새 스타벅스 속도 상당히 길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신속한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상상도 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팀이 금메달 5개 따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 양궁의 최고 강국하면 한국이고 우리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라 이 양궁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근데 맷 스터츠먼이라고 그러면 이 이름이 누군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바로 양궁 이야기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곧 이어서 이어진 이벤트가 바로 장애인들이 벌이는 올림픽이죠. 파리 파랄림픽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양궁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맷 스터츠먼이라는 선수는 여기에 출전한 미국 선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스터츠먼 선수는 이 파랄림픽스 양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이오와주 페어필드 출신의 맷 스터츠먼은 한국 양궁 선수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팔이 없습니다. 팔 없이 양궁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지만 그 나름대로 숙련된 동작으로 온몸을 이용해서 활을 쏘고 가운데 명중시킵니다. 이전 파랄림픽 양궁 종목부터 양궁에 몇 번 참여했는데 다양한 장애인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팔 없이 양궁 종목에 참가했던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 분야의 파이어니어가 되었는데요. 이를 지켜본 몇몇 팔 없는 사람들이 양궁에 참여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파리 파랄림픽 양궁 종목에 팔 없이 참가한 선수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리오 파랄림픽에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이것을 보고
이번에 이제 벨지움의 피터 밴 몬타규라는 선수가 있고요. 멕시코의 빅토르 사르디나 비베로스, 그리고 유일한 여성 선수 인도의 시탈 데비 선수였습니다. 이 중 인도의 데비 선수와 벨지움의 벤 몬타규 선수는 바로 스터츠먼 선수가 멘토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에게 감명받고 양궁에 도전해 보게 된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실 2016년 바로 리오 패럴림픽 이후에 전 세계 팔 없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양궁에서 화살을 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스터츠먼 선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스터츠먼 선수에게 네 번째 패럴림픽스입니다. 올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결승에서 중국의 휠체어를 앉아서 쏘는 장애인 선수, 중국 선수 에이링링을 선수를 누르고 패럴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한 것이죠. 스터츠먼 선수는 이전에 은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310야드에 달하는 이 먼 거리를 명중시키면서 가장 먼 거리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양궁을 잘하게 되면서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들과도 양궁 경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팔이 없어 다리를 이용하는데 그 다리의 강한 힘이 그에게 더 유리한 점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이용하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팔을 이용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터츠먼 선수는요, 이 다리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이용해서 활을 앞으로 밉니다. 그리고 등과 턱의 힘으로 안정되게 이것을 잡고 있다가 화살을 발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릴리즈 에이드를 이용해서 발사하고 화살은 한순간 빠르게 날아가고 타겟을 맞추는 것이죠. 이 선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홀로 figure out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다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타이핑도 치고 운전까지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배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게 능력을 갖추었지만 금방 팔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막상 직업 잡는 데 어려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TV에서 우연히 양궁 이벤트를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끓어오르고 그 자리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활과 화살을 구해서 당장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화살은 누가 쏘는지 모를 것이기에 내 팔이 없는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활을 어떻게 쏠 줄 모르는 상황에 도저히 팔 없는 양궁에 대한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라인에서 양궁 선수들이 활 쏘는 것을 흉내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본인 신체 조건에 맞는 양궁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양궁 대회에 나갈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2012년 패럴림픽스 참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체 조건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말리던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번 파리 패럴림픽 양궁 이벤트에 본인에게 감명받아서 양궁을 시작했던 벤 몬타규 선수, 그리고 살디나 비베로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참여했습니다. 벤 몬타규 선수는 스터츠먼 비디오를 보고 배웠다고 말하면서요, 그의 힘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몬타규 선수도 사실 지난 패럴림픽스에 역사상 두 번째로 이 스터츠먼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팔 없는 양궁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스터츠먼 선수와 각별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비록 경쟁 상대이지만 스터츠먼 선수는 서슴지 않고 다양한 기술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2년 전 양궁을 시작했다는 살디나 비베로 선수도 그도 스터츠맨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최고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터츠먼 선수는 여성 선수인 데비 선수에게도 도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양궁을 이제 13년째 해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많이 가면서 요새 엉치, 힙 조인트에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다리로 활 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간 다리가 활을 쏘게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결승에서 지난 런던 패럴림픽스에서 본인에게 이긴 중국 선수를 눌렀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번에 세계 랭킹 1위와 2위를 누르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8년 LA 패럴림픽스에는 팔이 없는 양궁 선수 숫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제 본인도 나이도 있고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2028년 LA 패럴림픽스가 본인에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 양궁 대회를 잘 보았지만 팔이 제대로 있는 사람도 정교한 컨트롤에 최고의 집중이 요구되는 양궁인데 팔이 없는 사람이 다리를 이용해서 양궁 관역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제대로 되지 않지요. 정말 스터츠먼 선수에게 최고 박수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맷 스터츠먼 선수의 활 쏘는 모습을 보시면 입이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행기를 한 번씩 탈 때마다 다양한 항공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한국 갈 때 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를 이용하는 편이죠. 그런데 유럽의 스위스 대표 항공사는 최근에 최고 등급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에어버스 A330S 항공기 안에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각 스윗마다 6피트 높이의 벽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는 락까지 갖추었습니다. 물론 모든 퍼스트 클래스 좌석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의 제일 앞쪽에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 전체를 봤을 때 이 앞쪽 코 부분의 무게가 너무 심하게 무거워진 것입니다. 결국 스위스 항공사는 비행기 무게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 이 상황에 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비행기 뒤쪽에 무게를 높이는 밸런싱 플레이트를 장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밸런스 중심이 이 비행기 중간에 다시 오게 조절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스 센시스라고 이름까지 붙인 이번에 들어선 이 퍼스트 클래스 좌석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은 2023년 발표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 26년 사이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으면서요. 스위스 항공사는 최고의 스위스 항공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스윗의 넓이가 37 스퀘어 풋이 정도 되고요. 거기는 슬라이딩 되는 문이 달려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벽이 높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번 스위스 항공사의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들에 좀 더 프라이버시를 갖추는 과정에 무게가 늘어난 것이죠. 반대로 이코노미 좌석들의 무게는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대조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비행기 전체 밸런스, 무게 밸런스 중심이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앞쪽의 무게가 더 나가는 항공기 타입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330기고요. 이런 이유로 같은 종류 좌석을 갖춘 보잉 777기 항공기도 비슷한 밸런스 조절을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내부 캐빈 실내가 마무리된 다음에 무게를 정확히 재고 이로 인해서 뒤에 밸런싱 플레이트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플레이트를 붙여야 하는 이것을 대체할 다른 옵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밸런싱 플레이트는 비행기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행기 맨 뒤쪽에 설치될 이 플레이트는 승객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승객들이 퍼스트 클래스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죠. 상당히 특이한 항공사인데 스위스 항공사는 유럽 일반 항공사와 좀 달리 모든 장거리 노선에 보통보다 많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는 2024년 최고 퍼스트 클래스를 갖춘 월드 트래블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한마디로 유럽 최고 항공사의 의미이죠. 이 똑같은 상을 3번째 수상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스위스 항공사 측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늘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장거리 노선에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라면서 특히 주리 허브에서 아시아 국가들로 가는 모든 노선들이 총 50개가 넘어가면서 이런 것은 방콕을 비롯해서 델리, 홍콩,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로 가는 노선들입니다. 이번 퍼스트 클래스 좌석 리모델링의 결정은 인테리어 결정에 커스터머 의견이 대대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 앞쪽 무게가 너무 늘어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 숫자도 예전에 8개에서 4개로 절반으로 줄이기까지 한 것이죠. 거기다 뒤쪽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이코노미 섹션에서 좌석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저렴한 이코노미석에서도 편안함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 마지막 3번째 옵션은 취소하고 이코노미 좌석 숫자는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그동안 달려있던 슬라이딩 도어가 상당히 인기 포인트였는데 앞으로 문을 없앤다면 이 다른 항공사들과 비즈니스 좌석 경쟁에서 이 앞서가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행기 앞쪽 무게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계획 실수라고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계획 당시 그때 추측했던 estimate 숫자와 실제 좌석을 제작하고 설치되면서 나타난 차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무게 차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승객 좌석을 두고 그동안 최근 많은 트렌드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이코노미 좌석은 항공사가 운영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려는 차원에 점점 더 폭이 줄어들면서 슬림해지고 가벼워진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들은 더 넓은 공간에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면서 개별 문도 등장하고 점점 더 무거워져 온 트렌드가 겹친 것이죠. 이번 좌석이 제작되는 데는 루프탄자 항공기 엘리지스 좌석을 그대로 본받아 제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캐빈 좌석들이 실제 비행기 안에 설치되기는 2025년 말경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밸런스 맞추느라 뒤쪽에 밸런싱 플레이트가 설치되면서 항공기 전체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질 것을 지적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료 소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 사실 A330 항공기 자체 수명도 줄어든다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여기다가 카고에 실을 수 있는 캐패시티도 줄어들고 매번 나르는 데 들어가는 이 운항 경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볼 때는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하는 것,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것이죠. 무거운 좌석에 최적 면적을 요구하는 것, 효율성 면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한층 더 낮은 옵션이라는 지적이죠. 아무튼 커스터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스위스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의 획기적인 좌석 디자인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벽에 개별 문까지 갖추면서 최고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비행기 앞쪽 무게가 너무 높아지면서 앞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비행기 무게를 이 중심을 다시 중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뒤편에 무게 나가는 밸런싱 플레이트가 등장해 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약국, 드럭스토어 체인점 하면 Rite Aid, Walgreens, CVS 이런 이름들이 금방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새 베니스 비치나 가디나 LA 모든 지역의 스토어들 대부분 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링컨 볼로바드에 텅 빈 채 남아있는 건물에 Rite Aid라고 로고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Rite Aid 약국 체인은 2023년 파산 보호 이 챕터 11을 접수한 이래 200개가 넘는 매장문을 이미 닫은 상태이죠. 그리고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추가로 18개 스토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Rite Aid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면서요. 이렇게 이어지는 채무 상태를 두고 차례로 합의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벌인 CVS와 월그린스 체인들도 경비 절약에 매장 숫자를 닫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현재 약국 체인점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월그린스도 미국 내 매장 8,600개 중 이 중에 4분의 1 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 중 상당수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스의 CEO인 팀 웬워스는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100개가 넘는 스토어들 문을 닫을 것이고 현재 약국 모델은 절대 지속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려운 사업을 운영 현실에 현 시장에 절대적으로 다른 접근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월그린스나 CVS, 라이드의 재정 상황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른데요. 그렇지만 순수익 마진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한 현실에 이 세계 체인점들 그들 각각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은 모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약국 앞에 일반 스토어 매상도 있는데 매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약국의 매상에 가해지는 압박도 몇 배 더 커지면서 전체적인 스토어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약국 매장의 앞쪽에 소매 섹션은 거대한 아마존과 월마트, 커스코 같은 이 최대 경쟁으로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이 소비 액수는 줄어들고 또 스토어 내 절도도 증가하면서 이익 마진은 크게 타격을 입어오고 있죠. 거기다 약국 섹션의 순수익 마진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약을 팔고 돌아오는 reimbursement 액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방약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든 데는 약의 중간 매니저라고 부르는 Pharmacy Benefit Manager 이것의 의존도가 높아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들은 커스터머에게 약을 팔고 약국에 얼마의 지불을 받는지 컨트롤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미국 전국에 최고 대규모 베네핏 매니저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약이 이 약을 판매를 좌우하는 곳인데 첫 번째는 Optum Rx가 있고요. 두 번째는 Caremark 이렇게 2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소유하게 되었고요. 보험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reimbursement를 깎아내리면서 경비 절감의 최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는 약국들만 죽어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러니 전국 최고 약국 체인 3군데는 완전히 요새 손 놓고 속수무책인데요. 월그린스의 주식은 최근에 $9.25로 이 올해 초에 비교해서 무려 65%나 감소했고 라이트 에이드 주식 가치는 작년에 파산 신청 접수 이후 수직적으로 하락하면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리스트에서 삭제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또 주식 차원에서는 CVS는 다소 나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에트나 그리고 베네핏 매니저 케어마크스를 소유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함에도 현재 마켓 상태에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CBS도 지난주 주식이 $57.24로 기록되었는데 이것도 올해만 29%가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초 $20억 들여서
획기적인 경비 절감 전략에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CBS 역시 앞으로 3년간 900개 이상 매장 문을 닫을 것이고요. 이 닫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소비자의 소비 형태, 또 지역마다 스토어들의 분배율, 약국 서비스 유지 등에 의존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약국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90년대 부동산 붐으로 새로이 들어서는 동네 이웃들이 많으면서 그곳마다 약국이 다 들어선 것이죠. 이제는 걸어다니다 보면 코너마다 2개, 3개, 3개, 4개 약국들이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려움의 일부는 그때 당시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이유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월그린스는 라이드 에이드를 매각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최근에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 주민인 달린 스토커 씨는 라치먼 블루바드에 위치한 라이드 에이드 스토어에서 쇼핑을 했는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매장 안에 줄줄이 텅 빈 진열대에 놀란 것이고 곧장 머리에 드는 생각이 이 매장도 문을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아이들은 요새 필요한 것들 아예 커스코로 가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꼭 필요해서 갑자기 네일 팔러시가 필요할 때나 라이드 에이드 할 수 없이 가지 보통 때는 커스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라이드 에이드 매장은 상당히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향하는 곳은 주로 달러 스토어들이나 월마트, 타겟, 아마존 같은 곳이고 이들의 힘든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마시는 소다를 하나 사려고 해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사는 것이 드럭 스토어에서보다 저렴한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은 이제 허리띠를 한층 조여매고 스낵이나 미용 제품 등 드럭 스토어에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 체인 약국 숫자가 너무 포화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면서 스토어들 문이 닫히면서 한층 더 밸런스 맞는 숫자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 사회는 현재 너무 많은 약국 체인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익 마진 차원이나 경쟁 차원에서 볼 때 체인 약국 숫자가 줄어드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어느 호텔을 가나 이 투숙 객실 문을 열 때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요새 많은 메이저 호텔 체인들이 이것을 다른 디지털 옵션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 애플 월렛이나 구글 월렛 앱을 들고 있는데요. 지난 팬데믹 동안 어디고 손으로 무엇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금물이었죠. 그런 이유로 호텔 키카드가 지난 몇 년간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키카드가 사이버 시큐리티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연구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호텔 키카드 해커들에게 손쉽게 힘없이 해킹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3분 동안 무려 300만 호텔 카드 키가 해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지난 8월 라스베가스에서 시큐리티 연구가들 컨벤션이 있었는데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해커 서머 캠프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해킹 그룹은 며칠 동안 호텔 룸 키인 키카드를 해킹 도전한 것이죠. 결과를 보니까 간단히 키를 2번 정도 클릭하고 호텔 방문은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버 시큐리티와 안전도 이슈로 인해서 많은 호텔 체인들, 호텔 룸 락, 도어 락을 바꾸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 유명한 메이저 호텔 체인들은 디지털 키카드를 사용한 지 이미 수십 년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애플 월렛과 구글 월렛이 호텔 게스트 룸 키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된다면 셀폰 뒷면을 문에 대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힐튼 호텔은 Honors 앱이라는 이 앱이 있으면서 이것으로 게스트는 체크인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룸 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예로 힐튼 소유의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위치한 방 119개를 가지고 있는 호텔 할펫 호텔에서는 게스트의 셀폰 안에 구글이나 애플 월렛 앱을 이용해서 체크인할 수 있고 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세일즈 매니저인 킴벌리 엘더는 디지털 체크인 방식의 장점은 이것이 곧바로 키가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 많은 게스트들은 예전 플라스틱 키를 선호하는 숫자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힐튼과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Valor Hospitality Partners의 운영 디렉터인 일라이 퓨크스는 디지털이야말로 호텔 룸키 기술면에 불어오는 트렌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디지털 방식도 절대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인 리 클라크 씨는 사이버 트레트 인텔리전스 전문가인데요. 리 씨는 열쇠 없이 디지털 방식 시스템 역시 호텔 안전도 시큐리티를 매니지하는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위협도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라크 씨는 이런 위협을 줄이려면 여러 레이어, 여러 겹으로 확인하고 차단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실제로 추가 과정을 요구하는 이유로 게스트들이 절대 좋아할 리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의 모든 호텔들이 키카드를 당장 디지털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죠. 일부 게스트들도 예전 키카드를 선호할 것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문을 여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셀폰이 없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키카드에서 열쇠가 아예 없는 keyless lock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데는 다양한 장비 설치, 또 따라오는 유지, 시큐리티 연관 등 엄청난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것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인간이라는 참 굳어진 습관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J.D. 파워가 얼마 전에 내놓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호텔 게스트 전체의 오직 14%만이 묵는 동안 디지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중에는 셀폰에 호텔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예전처럼 키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상당수 된다는 것이죠. 실제 숫자를 보면 앱을 다운로드 받고도 전체에서 30%만이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이 경우 키카드를 여전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전히 많은 호텔들도 디지털 사용이 가능한 락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니 이 중에 이름이 널리 잘 알려진 대형 호텔 체인들은 디지털 방식을 강조하면서 프랜차이즈 주인들에게 최신 브랜드 스탠더드 차원의 새로운 락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이죠. 이렇게 디지털 방식에 걸림돌이 있음에도 J.D. 파워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디지털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대부분 게스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큐리티 전문가인 채드 스펜스키 씨는 그렇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 보면 키카드가 단기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라스베가스의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전문 교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킹하겠다고 의도를 품은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있는 키카드를 아직 모두 던져버리지는 말라고 충고합니다. 키카드 중에서도 이 자력이 들어있는 타입이 있다면서 이것은 꼭 스와이프를 해야 하고 새로운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타입은 근방에 가까이 와야만 작동을 하는 타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도 최근 상당히 발달되어서 이로 인해서 플라스틱 키카드 사용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이용하는 방식이 절대 구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복잡한 것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한층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냥 키를 받아서 액티베이트해서 방으로 가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속성이라든지 경비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호텔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방법으로 변해갈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인간이란 손에 직접 닿는 물질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텔 이 키의 변화는 다가올 것이고 조만간 디지털 방식이 언젠가는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카드 시대도 얼마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대 살다 보니 여기 따르는 해킹과 시큐리티 안전도를 위협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호텔방 키 카드도 안전도가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는 애플이나 구글 월렛이 대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근방 바닷가 도로 파킹 미터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난 것이 뉴스에 오르기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아무 데서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빨라지고 최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이에 따라 안전도 위험도는 늘 동반된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